자, 해겔의 역사 철학 강의를 보겠습니다. 자, 논리학에서 뭐라 그랬죠? 낮은 차원의 의식은 자유로운 자기 발전 과정을 거쳐서 반영죠. 자기 자신의 반성, 정립과 반정립을 통해서 절대 정신이 이념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의 발전을 멈춘다. 더 이상의 발전을 멈춘다. 종말론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발전적 과정, 발전사적인 발전사, 진보한다는 거죠. 진보적인 역사관. 그다음에 그것이 계속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이념에 도달해 멈춘다.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죠. 이 두 가지가 반영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대논리학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역사 철학 강의는 이러한 진화론적 역사관과 종말론적 역사관이 반영된 겁니다. 인간 정신의 발전은 낮은 차원의 의식이 자유로운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서 이념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발전을 멈춘다. 마찬가지로 역사 철학 강의는 세계사는 절대 정신, 이성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자기 실현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 정신이니까 처음에는 아주 낮은 차원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절대 정신, 이성으로 발전해 나가. 그래서 역사철학 강의를 보게 되면은 개인, 가족, 시민사회, 문화민족, 국가를 역사 발전적인 진화 과정을 본다는 거예요. 개인이 모여서 가족이 되고, 이런 가족은 생물학적인 사회인데, 일차적 사회인데, 시민사회, 이성으로 연결된 2차 사회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문화와 관련돼서 생물학적,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되고, 이러한 민족이 국가를 형성해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국가는 또 세계 국가가 되겠죠. 인류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민족과 국가는 자신보다 더 발전된 민족이나 국가와 상호 조용을 하면서 더 성숙해지지만 새로 부상하는 민족과 국가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그래서 이런 거죠. 로마가 다른 나라와 조율하면서 자기가 로마 제국이 돼서 발전하게 되지만 다시 새로이 나타나는 게르만족과의 경쟁에서 자리를 내어줍니다. 게르만들은 이제 프랑크 왕족을 세우거나 아니면 오늘날 독일 제국을 세우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사는 시초에 절대 정신을 상정하고 이 절대 정신이 자유로운 자기 발전에 실현하는 과정. 그래서 그거를 자신의 참모습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반면입니다. 절대 정신이 처음에는 자기가 절대 정신이 몰라요. 아주 낮은 차원의 의식이라는 거죠. 근데 점차 발전해서 자기 자신이 절대 정신이라는 걸 알고 이러한 것들이 역사 과정에 실현되고 그 실현되는 과정이 구체적인 것이 사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사물이라는 게 개인, 가족, 시민사회, 민족, 국가라는 거죠. 이 국가는 다시 또 낮은 단계, 저차원의 저개발 국가에서 높은 단계의 국가는 또 새로 나타나는 국가들과 경쟁에서 도태가 돼서 새로운 국가가 나타납니다. 그 대논리학의 이념, 절대 정신이 사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영웅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국가, 강대국죠. 로마 제국지, 게르만에 있어서는 프랑크 왕국, 그다음에 근대에서는 바로 이제 프로이신 이런 것들이 되고, 그래서 그 순간 어떤 절대 정신이나 그 영웅이 나타나서 그 순간에 인간의 역사, 사회 역사는 멈춘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영웅도 또 다른 영웅에 의해서 전복이 되거나 어떤 훌륭한 국가도 또 다른 국가에 의해서 전복이 되겠죠. 해겔은 사실은 이제 자기 말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영웅이나
아니면은 뭐 위대한 국가가 그 영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이제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되면 역사는 자기 발전을 멈춘다. 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말론적인 세계관, 목적론적 세계관이다. 종교적 세계관이죠. 어떤 이 종교적 세계관이 왜 종말론이냐면은 인간의 세상이 멈추는 거죠. 인간의 세상이 망.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그 세상은 망하지 않고 영원히 간다. 그렇죠? 종말론적 세계관. 절대 정신에 인격을 부여하면 만물의 이치를 관장하는 조물주, 신이 된다는 거죠. 절대 정신이 관념인데 이 관념이 사물을 지배하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절대 정신이 바로 그것은 조물주, 신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물주는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 이렇게 하면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 이렇게 되면은 이 종교관이 아닌 것 같죠. 세상은 어떤 그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법칙이 있으니까. 근데 그 법칙을 관장하는 사람은 신. 그래서 이 절대 정신이라는 말이 묘하게 유물론과 관념론, 신을 부정하는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의 사이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성의 신, 절대 정신의 신은 냉정하게 말하면 종교적인 세계관, 관념적인 세계관에서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바로 청년 해결 좌파가 바로 그렇다. 마르크스가 바로 해결 철학에서 관념론에서 유물론으로 전환이 된다. 해결 철학에 바로 혁명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관념론이지만 유물론으로 넘어가는 그 징검다리를 놓고 있다. 바로 그게 절대 정신이다. 그 신은 자신의 의지대로 미개한 인간을 영웅으로 완성시키고 야만 사회를 이상적인 현실의 국가로 만든다. 거기에서 인간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완성된다. 그런 인간이 나폴레옹이고 그 나폴레옹을 보고 감동했다 그랬죠. 그런 국가가 바로 헤겔 말년의 프레이션이다. 실제로 헤겔은 프레이션 시대에 독일 역사는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독일 역사의 완성파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아니 입헌군주 정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프레이션이 어떻게 완성된 국가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대논리학과 역사 철학 강의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정신현상학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역사라고 했죠. 정신현상학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역사 전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관념론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양자의 기본 개요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정신현상학 역시 정신, 의식이 감각, 지성, 이성, 종교선으로 발전하여 완전한 자각, 자유의 자기 실현을 경험하는 과정을 서술했는데 다만 그 서술하는 소재가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정신의 전개 과정을 그리스, 로마, 게르만 카톨릭 사회, 근대 시민 사회의 그 생성과 소멸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 발전 단계로. 그래서 헤겔은 이러한 역사 발전을 변증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질적 변화 단계 이런 거를 이제 그 변화의 계기, 운동의 계기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가 중요한 건데 하나의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구체적인 역사적 동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심미적이고 정신적인 관념적 동인에서 설명한다. 즉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원동력을 그 역사적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가 사회 제세력의 관계라든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는 건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는 거. 누가 그렇게 설명합니까? 마르크스가 역사 발전 어떤 그 사건의 계기를 이렇게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는 가장 훌륭한 책이 뭡니까? 프랑스 3부작이라고 했죠. 프랑스 역사. 1848년
네, 프랑스 혁명, 루이 나폴레옹이 집권하는 과정, 파리 코민 이런 과정 속에서 역사가 변화되는 과정을 유물론적으로 설명합니다. 반면 헤겔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역사의 주체의 심리적 각성 상태, 계기 이런 걸로서 설명합니다. 헤겔에 따르면 동양의 세계는 이제 군주 한 사람만이 자유로운 세계고 그리스, 로마는 귀족 정치죠. 소수의 사람만이 자유로운 세계이다. 반면에 오늘날 헤겔이 있던 그 시대에 기독교 게르만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 게르만이 우수한 사회다. 이런 게르만주의, 국수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역사 철학 강의가 개인, 가족, 국가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분석했다면 법 철학은 한 시대에 있어서 개인과 가족, 국가의 규범적 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법 철학에 따르면 마치 이제 모든 게 지금 헤겔은 의식에서 생각하고 그 의식의 가장 높은 수준이 이성이고 가장 그런 부분이 이제 절대 정신인데 법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식, 의지, 이성의 자기 실현 과정이다. 자기 실현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그래서 이성과 의지의 자유로운 자기 실현 과정이다. 자유의지의 실현 과정이다. 법이라는 것이 이성적이라는 거죠. 법을 합리화하는 법과 도덕 및 인류는 이 자유의지가 자신을 규정하고 자신을 인식하고 즉자적이죠. 자신을 반성하고 대자적이고 그러면서 즉자 대자적으로 발전하는 변증법적 관계 순서입니다. 여기서 즉자는 반성,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반성에 이르지 못해서 자기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대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자아와 비자아를 대립하는 것,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반성에서 자기의식을 획득하는 것. 이 자기의식을 획득함으로써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실망하지만 자기 자신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을 극복하면서 즉자 대자적인 통합적인 단계로 가면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게 변칙법적 발전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가 자신을 직접적으로, 즉자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타인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추상법이다,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추상법이다, 이기적이다. 이게 추상법이고 이때 자유의지는 타인과 외부의 제약을 배제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보존, 자기 자신의 욕망만 채우는 이기적인 수준에 머물다. 그래서 이러한 이기적인 수준이 바로 뭐겠어요? 욕망을 채우는 것, 자본주의죠. 소유, 경제활동, 민법이다, 민법. 그래서 시민의 사법체계, 민법, 자연법,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 욕망을 충족시키는 법, 재산법, 민법. 그 다음에 욕망 중에 생물학적 욕망은 뭐야? 가족이죠. 가족법. 이렇게 돼요. 자기 자신의 보존을 지키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지키려는 거, 자기 신체의 자유를 지키려는 거. 이건 형법이다, 형법.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적인 거고 반면에 대자적인 거는 반성을 통해서 자기가 아닌 타인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아닌 타인을 발견한다. 이 매개성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런 의지는 도덕이다. 도덕은 주관적이고 현존하는 바깥 세계에 대해 자각된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나의 자유와 나의 욕망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유와 타인의 욕망도 고려한다. 윤리적이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 도덕이 나옵니다. 주체적인 의지이다. 도덕은 자기 안에 개별성,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보편성, 타인도 보는 거죠. 자기와 타인을 합친 것, 인류 전체를 보게 된다. 이거의 총화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륜이다. 인륜까지 인륜. 자유 도덕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유의지가 즉자 대자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객관적인 자연법, 욕망을 충족하는 추상법과 주체적인 도덕, 타인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통일되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가 인륜인데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차원의 공동체가 가족이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국가다.
가족은 생물학적 이기주의로 되어 있는 거죠. 시민사회는 어때요? 경제적인 이기주의로 되어 있고, 국가는 어때요? 이런 생물학적이고 경제적인 이기주의를 조화시키는 것, 더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해결이 이제 주장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 안에서는 계획의 대립이 없다고 생각하죠. 가족은 구성원의 욕구, 욕망, 인격, 소유의 수단으로서 법률 체계에 나타난다. 여전히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죠. 가족이지만 개인을 극복한 거지만 이게 그 생물학적인 자기의 연장성이죠.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이들은 특수이익과 보편이익을 위한 그 외면적 질서에서 생겨난다. 여기서 이제 보편이익은 가족이라는 거니까 아주 넓은 이의 보편이익이 아니죠. 원시적인 상태, 초보적인 상태의 보편적. 특수성과 보편성의 가장 낮은 단계의 직접적인 통일이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낮은 단계의 그 보편성이 이제 서로 부정되는 것. 무슨 말이냐면 가족과 가족이 충돌돼요. 가족들은 자기 가족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겠죠. 그래서 김씨 가족과 박씨 가족이 충돌되겠죠. 이 충돌되는 서로는 서로의 욕망을 충돌이 되겠지만 자기의 각자 욕망, 가족의 욕망을 위해서 충돌하면 결국은 자기들한테 그 전부 다 손해라는 알겠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이 박 씨와 김 씨가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서로가 협상하고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족들의 그 욕망적 이해관계가 부정되고 통합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시민사회다, 사회다. 박 씨, 이 씨, 김 씨가 뭐 이게 시민사회다. 근데 아직 이 시민사회는 어때요? 역시 그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특수성과 보편성의 분열이 있다. 이 보편성이 높은 수준의 보편성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제로 한 보편성이다. 생물학적 이해관계는 벗어났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는 여전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거듭 부정돼서 이제 이러한 특수성과 시민사회적인 수준의 중간전대의 보편성이 통합이 돼서 아주 높은 수준의 보편성으로 하는 것, 즉 절대적 통일이 국가다는 거죠. 분열된 시민사회를 극복한 국가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 그 구체적 자유의 실현이다. 구체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다는 거죠. 분열을 극복했으니까 나의 자유를 실현하면서도 타인의 자유, 사회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자유의 완성체다. 즉자대자적으로 이성적인 것으로서 한마디로 인륜적 완성이다. 공동체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개인은 이기심에 근거하고 가족은 그 개인적 이기심의 연장선인 그 사랑에 근거하죠. 여기까지는 욕망이다. 시민사회는 이해관계에 의존하는데 국가는 이를 모두 극복하기 때문에 정신은 비로소 완전한 자기 실현, 보편적 자유를 획득하고 국가 안에서는 개인적인 이기심이라든가 가족적인 가족애라든가 시민사회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다 모두 극복합니다. 국가 안에서는 개인의 대립뿐만 아니라 계급 간의 대립도 소멸돼서 조화로운 사회로 이렇게 이제 보수적인 반동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헤겔의 생각이 마르크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마르크스가 베를린 대학에 오기 전까지 1836년이네요. 저기 헤겔이 1831년까지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했다 그랬죠. 5년 전까지. 그래서 총장을 역임하면서 13년 동안 강의했다. 급사한 헤겔의 철학은 베를린 대학은 물론 독일 전체에서 중요한 화두였고 당연히 그 중심지는 베를린 대학. 청년 해결 좌파는 변증법을 수용했지만 관념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어가지고 당시의 프레이션 사회를 변증법은 뭐예요? 정반합, 반성, 비판해서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이다.
프레이션의 사회 정치 종교를 비판하였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마르크스는 박사 논문을 통해서 해겔의 관념적인 변증법에서 관념론을 버리고 변증법만 수용해서 이걸 유물론과 결합했다. 그래서 변증법과 유물론과 결합한 철학자들 아까 봤었죠. 헤라클레이투스, 데모크리투스, 에피쿠로스. 데모크리투스의 기계적인 유물론에서 더 높은 수준의 에피쿠로스의 유물론으로 발전한 즉 기계적인 유물론은 결정주의, 숙명론이죠. 이거를 거부하고 주체의 자율성, 에피쿠로스의 원자의 불시적인 운동, 편위, 곡선적인 운동, 원자와 원자의 충돌이 생길 때는 튕겨나가기 때문에 곡선 운동을 합니다. 이거는 바로 인간도 원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선 운동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즉 선택을 합니다. 정해진 운명을 거부할 수가 있다. 마르크스는 이제 이 논문에서 포이에르바하의 통속적인 자연유물론, 인간 개인의 유물론을 극복하고 유적 유물론으로 나아갈 기초를 마련했다는 거죠. 박사 논문에서. 또 나아가서 이제 인식론에서 중요한데 주체, 인식 대상, 인식 방법 등 과학적 인식론의 기초를 가졌다. 우리가 사과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인식하는 주체, 자아죠. 인식 대상, 사과. 그런데 내가 그 사과를 인식하는 방법은 어떻게 사과를 인식해요? 사과를 인식하는 방법, 시각적 방법, 눈으로 보죠. 근데 우리가 왜 시각적 방법으로 사과를 인식할 수가 있을까요? 광학 현상이죠. 광학 현상. 사과가 빨갛다. 사과가 가지고 있는 사과라는 어떤 물질적 원자적 성격에 인해 가지고 다른 색깔은 다 흡수하고 빨간색만 반사시킨단 말이에요. 인식 방법, 광학적 현상이죠. 시각적. 독학. 냄새죠, 냄새. 냄새가 있다는 거는 분자가 있다는 거죠. 분자. 그래서 이러한 인식 방법론, 이걸 합치는 겁니다. 인식론에서 그래서 인식의 주체, 인식의 대상, 인식의 방법이 중요해요. 과학적 인식론의 기출. 감각과 이성. 이성과 감각이 분리된 게 아니죠. 감각이 모여서 감성이나 감정이 되고 그러한 감정들이 정보와 융합이 돼서 이성이 나오게 되죠. 상호 편집법적 발전. 우연과 필연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발생했을 때 사람이 우연이라고 하지만 발생하고 나서 그거를 분석해 볼 때는 그것이 나타난 것이 어떤 자연적인 법칙이 있었던 거죠. 인과관계가 있다. 우연과 필연. 이 절대적인 부분이 아니다. 개별과 종합. 이거는 이제 쌍개념이라고 해요. 물리학에서 서로 매칭되는 겁니다. 개별과 종합. 개별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김씨, 박씨. 종합되면 사회죠. 개인과 사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추상과 구체. 추상이라는 건 뭐냐면 인류, 인간이죠. 인간. 추상이죠.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박씨, 김씨, 홍길동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홍길동, 추상과 구체. 그다음에 보편과 특수. 보편은 이제 일반 인간이라 하면 보통 100살까지는 살기 힘들다. 보통 60세에서 100살 사이를 산다. 이게 보편이라면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빨리 죽는다. 소년기 때 죽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120살까지 산다. 특수하다. 일반과 특별. 일반과 특별이라는 것은 더 뛰어나다는 거죠. 보편과 특수는 평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평균보다 못할 수도 있고 평균보다 잘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일반과 특별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은 일반 사람, 보통 사람은 일반적으로 100m를 12초 내외로 뛴다. 특별한 사람은 10초까지 뛴다. 빨리 뛴다. 변증법적 인식론의 쌍개념에 대해서도 마르크스가 이미 박사 논문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엥겔스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연병증법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자, 변증법은 그리스의 다이알렉트라는 데서 대화법입니다. 대화법. 그래서 이 대화법은 뭐냐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죠. 서로 문답을 하면서 논쟁하는 대화법이다. 고대 그리스 재판 과정에서 소피스트들이 원고 피고가 있죠. 재판을 해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논리로 발전했는데 논리 싸움이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궤변이 됐다. 남자를 여자라고 여자를 남자로 하고 궤변을 하게 됩니다. 다만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된다. 말로 그럴듯한 말로 되는 궤변. 과학적인 게 아니라 말장난이 되겠다는 거예요. 소피스트 궤변. 변증법의 핵심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기도 하다는 모순된 주장이 참인 것을 밝힌다. 기존의 형식 논리학을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사람은 사람이죠. 맞죠? 근데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틀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겉으로 모순되는 것들이 실제로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모순된 주장이 참인 것을 밝히는 것. 이게 이제 변증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형식 논리학은 자기와 자기가 아닌 이것들이 이제 서로 통합될 수가 없는데 변증법을 통합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어때요? 동물이죠, 동물.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다. 근데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이니까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홍길동은 사람이다. 근데 사람은 동물이다. 그러니까 홍길동은 동물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실은 이제 논리의 함정은 뭐예요?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논리의 함정에 있는 거죠. 사람은 동물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변증법에는 하여튼 이런 조건, 논리의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변증법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그 안에 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숨어 있다는 거죠. 아까 그랬지만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제 대립하는 양자는 파괴와 건설, 균형을 반복하면서 발전한다. 변증법이죠. 대립과 그죠? 대립과 통일의 변증법이죠. 대립과 통일. 그래서 만물의 운동을 설명하는 유물론, 그래서 유물론과 변증법을 결합했다. 이런 변증법적 유물론은 아까 말한 대로 데모크리투스에 발전했다는 거죠. 변증법과 유물론을 결합시킨 경우를 이제 이렇게 변증법과 관념론을 결합시킨 경우를 보면 이제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 제논이 변증법의 논리의 궤변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의 경우, 그리고 정지하고 있는 날아가는 화살. 토끼와 거북이는 거북이가 먼저 출발했으면 토끼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틀린 말이죠. 거북이가 먼저 출발해도 토끼는 어느 시점에 가면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제논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논이 궤변론자 소피스트를 비판하기 위해서 니네 논리에 따르면은 토끼는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런 웃긴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니네가 말한 소피스트 니네들이 말한 건 궤변이야. 역설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니네 말에 의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화살은 날아가고 있죠. 화살은 니네 말에 의하면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하고 있어.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날아가는 화살은 어느 시점에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을 통과할 때 그때 보면 정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정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화살은 정지하고 있지 않죠. 날아가죠. 정지한다는 건 시간을 멈출 때만 가능한데 운동에서 시간을 멈출 수 없죠. 운동에서 시간을 멈춘다는 건 관념적인 것. 관념의 불가. 그래서 상대방의 논리적인 모순을 역설적으로 지적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모순되는 문답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무지를 스스로 각성하게 만들고 이게 삼파술이라면 삼파술. 삼파술은 이제 그 삼파 애를 낳게 해주는 사람이죠.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내가 너희들한테 진리를 주지 않고 니들이 진리를 얻을게끔 옆에서 도와준다. 진리라는 애를 내가 낳게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진리를 스스로 각성하게 내가 옆에 도와준다. 삼파술 대화법. 플라톤은 이런 변증법적 논증 방식으로 철학자만이 진리를 선언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알수 있다. 그래서 이런 똑똑한 철학자가 지배자가 돼. 철인 정치를 주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참이라는 형식 논리학을 만드는데 사람은 사람이다. 맞는 말이죠. 이게 항상 참이다. 이걸 이제 동일이라고 해요. 사람이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닐 수는 없다.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지 사람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서로 모순되는 거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모순되는 걸 주장하면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겠죠. 사람이 사람이다와 사람이 아니다는 것 같이 이와 같이 모순되는 두 개의 명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배중률. 그래서 동일률, 모순률, 배중률이 형식 논리학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형식 논리학을 합니다. 근데 변증법은 이 형식 논리학을 파괴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홍길동은 사람이다. 참이죠. 홍길동은 동물이다. 참이죠. 이런 주장을 얘기합니다. 그 변증법적 인식론에서의 쌍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떤 개념이나 본질은 추상적이라서 현실에서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개념이나 사회 원리가 구체화된 현상이다. 아까 다 얘기했죠. 개념은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현상을 나타나는 거죠. 현실에서 사람은 없고 구체적인 환경적 강호동이 있습니다. 다수의 현상들은 공통적인 성격,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렇죠. 하나하나의 현상들은 모두 특수성을 지고 있다. 특수하다. 그래서 뭐 황영조, 강호동, 황영조는 잘 달리고 강호동은 힘이 세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하나의 현상이 다른 일반적인 현상에 비해서 양적 차이를 보일 때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 특별한 현상이라 황영조는 더 잘 되기를 잘하고 강호동은 힘이 더 세다. 이처럼 인간은 추상적인 인간, 즉 종적 존재, 유적 존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종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 유적 존재라는 건 사회적 존재.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이면서 사회적 존재라는 거죠.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유적 존재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문화, 언어, 그죠? 언어를 벗어날 수 없다.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보통 하죠.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모습은 행적으로, 질적으로, 행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즉 특수하다는 거죠. 종적으로 우열이 있을 수 있죠. 즉 특별하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씨름 선수와 육상 선수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하다는 것은 힘이 센 씨름 선수, 빨리 달리는 육상 선수. 이러한 특수성과 특별성이 발현되는 것은 인간이 자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고 원작
원자의 성격, 인간의 조건, 물적 조건, 육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달리기를 좋아하고 잘하고, 그러면 달리기를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마라톤 선수가 되고 싶은 훈련을 많이 해서 선수가 되죠. 헤겔의 변증법은 외부와 고립된 정신의 자기전개이지만 마르크스의 변증법은 자율성에 근거하면서도 자신과 타인,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가진다. 헤겔의 변증법은 뭐라고 했어요? 정신의 자기발전 과정, 자기발전 과정. 자기와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 나와 나를 반성하는 것, 나와의 투쟁이라는 거죠. 네. 마르크스의 변증법은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타인도 있다, 환경도 있다. 그래서 관념론적인 변증법과 유물론적인 변증법의 차이가 있다. 이걸 이제 혁명 과정에 대하면 추상적인 사회주의 혁명의 현실에 없다. 현실에 존재하는 것도요. 구체적으로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이 있죠. 사회주의 혁명은 정당에 의해 주도되는 게 공통적, 즉 보편적이죠. 그렇지만 이 정당 주도의 운동에다가 민족주의자나 민주주의자들 혹은 종교인들이 각 개별 혁명 사례에 참여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죠. 또 사회주의 혁명은 그 강제력, 무장력에 달성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죠? 일반적이지만 베네수엘라처럼 특별하게 선거에 의해서 달성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막스가 지적한 것처럼 혁명을 유지하려면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강제력도 구체적으로 다르다. 반혁명 분자에 대해 취해지는 강제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력이라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 경찰력과 군사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그가 아닌 민주주의 기관에 의한 결정, 합법적 집행, 낮은 차원의 시민권 박탈, 재산 몰수, 형벌, 높은 차원에서는 군대를 동원 내전까지 반혁명 분자에 대한 조치라는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항상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까지 안 하고 그 법적 조치로 끝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헤겔 철학의 변증법적인 유물론 그리고 변증법적인 인식론, 과학적 인식론을 전제로 하면 혁명의 다양성, 혁명의 구체성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 혁명을 기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혁명 과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제대로 이해하는 것, 과학적 인식론에 있어서 변증법과 유물론의 결합은 매우 중요하다. 이게 헤겔로부터 마르크스가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